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비교적 빠르게 국정 안정을 찾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첫 총리 인준 표결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은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검찰 개혁과 각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와 당면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는 힘으로 소수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루어진단에서는 당내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두 분의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 간사를 하셨고 현재는 경기도당위원장이십니다. 김승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은 대구시장을 두 차례 역임하셨고 지금은 재선으로 당내 정책조정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권영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 것 같죠?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취임한 지 한 달. 참 네. 시간이 빠르죠. 이렇게 됐는데 간단하게 지난 한 달을 한번 두 분께서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간략하게요. 네, 정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한 달이었다. 아마 이틀 정도 외에는 다 공식 일정이 하루에도 몇 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경제 살리기, 외교, 또 국민과 또 여야 간의 소통, 그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통합 등등 다양한 주제에 향해서 일종의 어떤 길라잡이를 다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김승환 의원님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여당이 되셨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 사실은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조기 대선이었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기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고 네. 또 우리가 국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한편으로는 실용적으로 가야 되고 한편으로는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실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성과가 있는 것 같고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인 이제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를 리드하지 않으면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임 한 달 사이에 모든 것이 국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이런 상황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국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 여야 지도부를 굉장히 빨리 만나셨고요. 맞아요. 네. 야 5당과도 오찬을 하시면서 경청을 하셨고 또 요새는 지역
또 순회를 하시면서 타운홀 미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반대했던 국민들조차도 함께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할 때는 1년 몇 개월 만에 겨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정도였으니까 저는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역시 그 토론과 또 서로 간에 이제 뭐 협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수결에 의한 표결도 국회법에서 헌법에서 예정된 거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성에 비추어 봐서는 또 과감하게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국 평가는 국민들께서 나중에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또 기자회견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기자회견도 보면은 보통 100일 기자회견 뭐 이런 건 있었는데 30일 기자회견은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기자회견에서 좀 특이하거나 인상 깊었던 것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형식 자체가 저는 특이했다고 봐요. 100일이 아니라 30일 만에 하셨던 거는 아마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자신감도 네.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아쉬웠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선택된 그러한 대리인이고 야당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날 또 국무총리 인준은 여당 단독으로 그냥 밀어붙여 버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대통령은 계속 말로는 이제 국민통합 여야 협치를 얘기하는데 여당인 민주당은 그럼 뭐냐? 그러면 배드캅 역할을 나쁜 경찰 역할은 여당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굿캅이라는 좋은 경찰로 이렇게 우아하게 나타나시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이거든요. 아니 뭐 국무총리 인준 며칠 조금 더 야당을 설득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또 그저께 있었던 추경안도 이게 명백히 야당으로서는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활비 같은 걸 어떻게 그렇게 몇 달 사이에 입장을 바꿉니까? 그러면은 야당을 진지하게 설득하면 며칠 더 늦어도 돼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린 걸 보면서 아 그냥 마이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이요. 30일 동안 본인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셨고 30일 만에 기자회견 한 것은 저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 그 스타일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제가 와닿던 것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시면서 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증명의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신뢰 정치. 예, 말씀하신 것이 아마 5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년 11개월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단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이제 특별감찰관을 두겠다. 특별감찰관. 예, 본인과 또 본인 이제 주변부터 8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별감찰관을 두겠다. 그리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권한을 좀 내려놓겠다는 거고 사실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굉장히 그 지난 정권이라든가 그 탄압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그런 평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에서 감사의 역할을 그러니까 행정부 견제에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먼저 두 분의 일 총평 저희가 들어봤는데 자,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대담에서 다룰 핵심 쟁점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입니다. 지난 목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 이제 통과가 됐어요. 자, 김민석 총리, 원내주 총리하면 사실 여야가 이제 같이 인준을 해주면 제일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왜 이번에 안 됐을까요?
저는 야당이 끝까지 아마 반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제가 틈틈이지만 다 지켜봤습니다. 네. 지켜보면서 제가 놀란 거는 내가 생각했던 김민석하고는 너무 다른 김민석을 이번 청문회에서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물론 이제 김민석 후보자나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려고 드는 것이 네.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국회 청문회라는 것은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만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나라 일을 보는 공직자를 국회가 검증하는 거라면 최소한은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번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에 처음으로 증인 한 명 없는 그런 청문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자꾸 왜 내 말을 안 믿냐 그러는데 그날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뭐 예를 들면 미국 갔을 때 생활비를 한 달에 450만 원 받았는데 배추 농사에 투자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도 안 내놨죠. 처가로부터 2억을 생활비로 받았다. 증여세 냈느냐? 냈다. 그러면 오후에 주겠다라고까지 해놓고 또 그것도 내질 않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그냥 계속 박수만 쳐주고 따라가야 되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악은 그겁니다. 인사청문위원 야당 의원이 조금 가혹하더라도 네. 그 존중해줘야 되는데 청문하는 위원을 청문하는 특히 주진우 의원 문제는 재산 문제를 들이키고 그 사람의 병역 문제를 이거는 사실은 입틀막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야당이 그런 상황에서 박수 치면서 둘러리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 좀 더 진지하게 설득하고 또 낼 수 있는 자료는 어느 정도 내고 이렇게 가면은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 우리 국회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야,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밀어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청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그야말로 그 부르짖는 협치를 강조했으면 증인 채택이라든가 또 회의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갖고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제 생각에는 그 국민의힘 위원장께서 너무 그런 그 협치의 묘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국민의힘 자체도 그렇다 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장에는 들어와서 뭐 자율투표를 하든 당론투표를 하든 표결에는 참석을 해야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냐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세 번째는 지역에서의 어떤 그 들어보니 한덕수 총리도 하는데 김민석 총리는 좀 너무 불쌍하다. 한덕수 총리는 예컨대 뭐 로펌에서 고액의 자문료 19억을 받아가면서 또 재산 89억인가요? 그 형성 과정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어쨌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었는데 근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지금 가진 재산 2억이고 그나마 그 돈도 예전에 선거법 위반을 10몇 년간에 걸쳐서 그 나누어서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를 다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브레이크를 거니 그에 대한 좀 동정론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 얘기도 했는데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후보자를 우리 국회의원이 검증을 하지만 네. 또 그 검증하는 국회의원들도 언제든 요새는 국민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또 검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린 핸즈 원칙이라고 그래서 늘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를 유념해야 된다. 근데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그걸 가만히 안 두실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그러니까 검증위원을 또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추세가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런 정보를 계속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과정은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서로 첨예하게 다르긴 합니다만 인준이 됐어요. 인준된 다음에 이 김민석 총리가 새벽 총리가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임명장을 주는 과정에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격려를 했어요. 잘해봐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요. 책임 총리거든요. 김민석 총리는 책임 총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게 하려고 뭐 애는 쓸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출발 과정이 저렇잖아요. 의혹을 완전히 벗지를 못했습니다. 네.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2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스폰서가 있는 것 같고 이걸 좀 털어버리고 됐으면 좋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국민들 일각에서는 야 김민석 이 총리가 책임 총리 되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차라리 대독 총리나 이런 총리가 되는 게 낫지. 저분이 실세 총리가 되어놓으면은 그 자기가 신세졌던 사람들 또 공직자들의 기강이 서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청문회 이틀로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직도 국민들 한편에서는 그 의혹이 덜 벗겨졌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여소야대였다고 한다면 통과가 됐겠습니까? 저는 이제 김성근 의원님 내가 좋아하는데요. 그 여야가 이렇게 있을 때 야당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지 국회 파행이 있거나 여야 협치가 안 될 때는 여당이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모든 걸 청문위원장이 뭐 이종배 위원장이었지만은 아니 이종배 위원장이 위원장 방망이는 있지만은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합니까? 여당이 다수 여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청문위원들을 검증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당 청문위원이 야당 청문위원을 검증하려고 드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번엔 아주 나쁜 갈래를 만든 겁니다. 앞으로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내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야당 의원을 공격을 해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도 자, 좀 한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김민석 총리는 이제 예전에 선거 시절에 네. 후원금 받은 거에 그 영수증 증빙 처리를 안 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처벌받은 거고 어쨌건 그 추징금을 계속 10몇 년 동안 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명품백 몇 개가 현금이 가득한 채로 지금 집에서 나왔다는 그럼 국민들께서 뭘 주목을 하시겠느냐. 그거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수석 최고위원이었을 때 이재명 당대표랑 당무집행회의 그 논의하는 과정을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정말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한 다음에 결론을 내고 또 김민석 총리의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임 총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스타일로 일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봐왔고 경험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다. 다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자, 그럼 확신합니다. 총리를 제외하고요. 일기 내각의 각 부처 장관들 지금 이제 후보자죠. 지금 14일부터 18일 요 사이에 이제 네. 인사청문회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실망스럽다 이런 것 같아요. 바로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제 발언인데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 의원님, 이게 좀 표현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야당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뭐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좀 과한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야당에 대해서 그냥 박수만 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제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충실히 소명하고 또 의혹을 털고 네. 그렇게 해서 장관으로 임명되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한다. 이걸 너무 야당 탓을 하지 마시고요. 이게 야당 탓 해버리면은 네. 사실은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안 하실 겁니다. 이 얘기 안 하시고 오늘 토론에 집중하시죠. 네. 저희 이번 인사는 저는 능력 중심의 실용주의 인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능력 중심의 실용주의. 네네. 첫 번째 이제 어떤 중소기업 벤처 기업부라든가 또 산자, 그다음에 이제 그 AI라든가 이런 미래 어떤 핵심, 그다음에 이런 그것이 필요한 과학 연구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기업인들을 갖다가 장관으로 해서 한번 혁신을 일으켜봐라라는 그런 뜻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정부 인사,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이라든가 또 정은경 사실 시각보호무 장관도 문정부 때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기회를 줘서 어떤 그 연속성이 있도록 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 근데 법무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또 국방부, 국방개혁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어서는 힘 있는 여권 국회의원들이 가서 개혁의 일을 차질 없이 국회와 함께 조율하면서 추진하라, 이런 의미가 담긴 인사라고 보고 이분들이 그 적절하게 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민정수석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달라요. 이제 비판이 좀 많은데, 먼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이버 대표 지냈고 재산이 440억 이 정도라고 하고요. 또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또 봉욱 민정수석은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거쳐서 이제 공직에 복귀했는데, 자, 이거 당장 과거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정도면 탈락 아닌가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우리 애커께서 저에게도 좀 그 아픈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 후보자가 청문회 때 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우리 미래 먹거리라든가 어떤 그런 혁신이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을 해서 후보자로,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 이제 그 임명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실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 실무를 잘 알아왔던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임자로 봉욱 민정수석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봉욱 수석은 사실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또 검찰이라든가 할 것 없이 그 인품이라든가 능력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김앤장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내주면 그런 과가 좀 가려질 것도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입장이 바뀌었으면은 민주당이 아마 혹독하게 비판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저는 여당이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봉욱 이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다른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개혁이 너무 속도를 내고 과연 검찰개혁이 누구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 조금 강성이라고 할까요? 김승원 의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하는 검찰개혁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걱정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또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께서도 속도를 조절하고 또 국민을 위한 계획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봉욱 민정수석은 그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어떤 대통령이 임명한 의미가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의 이번 인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저는 굉장히 지혜롭게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전 정권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차관 인사는 전부 다 이 승진 인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늘 공들을 한 거죠. 그래서 조직의 안정성을 갖추도록 하고 장관급은 8명이나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했거든요.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발할 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어 펴고 부처에 그리고 부처를 끌고 가려면은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승원 의원님께서 자랑하셨던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분은 탕평 인사라고 하지만 이미 탕평 인사의 의미는 다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하루아침에 그 장관 자리가 뭐라고 자기 소신을 헌시짝처럼 버리면서 그리고 농민단체도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야당은 완전히 영혼 없는 공직자라는 비판을 받는 이 사람을 구태여 탕평인사라고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시청자분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자 인선 기준이 뭘까? 저희들이 좀 찾아봤는데 최근 기자회견에서요. 그 답에 대한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부에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정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자,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판단한다. 또 인사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쓰겠다. 뭐 이런 걸로 읽히는데 먼저 이제 권 의원께 저희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권 의원께서는 대구시장 2번 하셨잖아요. 또 서울시 부시장 또 이제 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에서도 물론 이제 국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저런 공직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직자라고 해서 자기 소신과 철학이나 영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신 게 공무원을 폄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생각으로는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역대 정권마다 초창기에 인사가 늦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보면은 부역자들 가려내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대통령실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공직자가 저도 대구시장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인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어느 저하고 경쟁했던 구청장 밑에서 충성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래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구시장인 내가 되면은 나하고 열심히 같이 일하면 되고 전임 시장이나 전임 구청장하고 또 열심히 손발을 맞췄던 것들을 그걸 나무랄 수 있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 무엇을 냈는지. 저는 그런 각도에서 바라봤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자들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미리 선입감을 가지고 배제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공직자가 선출된 권력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뭐 우리 법제도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건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자는 법을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또 주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초기에 이제 그 감사원 감사를 엄청 세게 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뭐 출퇴근뿐만 아니라 출장 내역 심지어는 뭐 코로나 그 치료 기록까지 다
수만 명의 공직자들이 그걸 받고 그다음에 정책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감사를 하면서 검찰 수사까지 했거든요. 뭐 월성원전 폐쇄라든가 그것들이 이제 점점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공직자가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갖고 네. 혁신적인 일을 하거나 능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지시만 겨우겨우 따르는 정도의 일을 해서 공직자 사회 전체가 그냥 얼어붙는 그래서 나라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반대로 이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공직자에게 아마 같이 하자고 이렇게 지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좀 더 활기적이고 혁신적인 공직사회의 그런 기운이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도 사실 지금까지 200몇 명의 장관들 중에 한 4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3명인가를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바람에 그런 기업인들이 혁신의 바람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또 하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제 주목받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면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게 아마 저게 처음인 것 같아요. 결국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의원을 이제 법무부 장관 앉히고 하니까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좀 있을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 대통령의 저 얘기를 들으면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우리 김 의원께서는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평소 대통령께서 당대표로서 하신 말씀이라든가 또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 검찰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추석 전까지는 입법은 해야 된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그 입법에 따른 예컨대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 기소청 설치,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그에 대한 운용은 철저하게 부작용 없이 준비를 해달라라는 주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용까지는 뭐 6개월이라든가 그렇게 또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니까 당이 생각하고 비슷하네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저는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정성호 법무장 내정자 얘기를 들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방향과 속도면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다. 네. 지금 이제 박찬대, 정청래 지금 당대표 후보들은 다 나서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제도의 얼개 정도라고 얘기하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국민들 얘기를 충분히 듣겠다. 야당하고도 협의하겠다.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서둘러서 끝내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는 검찰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개혁 사법 뜯어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냐. 사실 검찰개혁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검찰들 보면은 표적 수사하고 그리고 정치 편향 수사하고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다가 정권만 바뀌면은 금세 또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 그대로 둘 수 없죠. 저는 기소와 수사 분리도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 검찰을 만드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자칫하다 보면은 검찰의 수사 역량을 무력화시켜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주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게 당장 여러 가지 국민들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서두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국가수사위원회 둔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역행하는 거예요. 옥상옥을 두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거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냉정하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뭐냐.
권력으로부터 권력의 자의적인 이 행사로부터 검찰을 독립적으로 둬서 정치 검찰의 폐해를 막고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그 목표와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컨대 이제 표적수사금지법이라든가 또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법안이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검찰을 어떤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천명일 텐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법안도 저희가 잘 통과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이런 검찰개혁 입법을 했을 때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네. 예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했을 때 그에 따른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그 수사권 분리에 따른 그런 일들을 착착착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약간 저항의 수단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 국민의 불편이 좀 가중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얼개는 추석 전까지 하지만 그 후에 시행령이라든가 또 규정이라든가 구체적인 매뉴얼은 꼼꼼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완벽하게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가 포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추경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 31조 8천억 원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인데 여기에 이제 또 국민의힘이 불참했어요. 그 불참한 이유가 특활비 때문인가요? 왜 불참한 거죠? 특활비 요소가 컸다고 보고요. 근데 정말 저도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날은요 사실은 2시에 개의한다고 했다가 3시 반으로 늦췄습니다. 늦추고 그리고 아마 예결소위에서 통과된 게 5시 반 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6시 반에 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국회의장조차도 민주당 의원들이 왜 들어온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밥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또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 야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얘기를 했을 때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놓고 본회의장에 다 야당 의원들 들어 앉혀놓고 야당에 대해서 하나의 양해 안 하고 자기들 밥 먹으러 다 가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들이 얼마 전에 대통령 특활비 이거 완전히 100% 삭감했던 걸 다시 부활시키면서 마치 그거 잘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당하게 야당을 저는 능멸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같이 한다는 거는 정말 모멸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네, 2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가 잘 돼가나 보다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계속 미뤄지더니 저희가 밤 10시 반, 11시쯤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우리 권영희 의원님 말씀대로 그 특활비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결국엔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회의가 늦어지게 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조 8천억 중에서 41억 그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무산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한 좀 유감을 표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 특활비는 사실은 저희 여당 의원들도 그때 회의 때 처음 알게 되어서 그에 대한 회의가 좀 토론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1시간 반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께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같이 본회의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마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거의 산회 비슷하게 국회 내에 안 계신 거로 그래서 아무튼 국회의장께서도 원래 8시에 하려고 했다가 8시 40분에 잡아놨다가 뭐 10시 반까지 계속 기다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된 것은 아쉽지만 그만큼 국민의 경제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31조 8천억 원의 추경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통령실도
토요일 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휴가 기간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1차분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소비 쿠폰 아니에요? 소비 쿠폰은 네, 이제 네, 당장 그렇습니다. 21일부터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15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소비 쿠폰, 그다음 배드뱅크라고 합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다수 여당이 대통령 선거 공약하고 그리고 이걸 한다는 걸 소수 야당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만약에 민생 추경을 편성하고 경기 회복을 하는 예산을 짜라고 했다면은 소비 쿠폰 방식과 같은 건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 승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아쉬움은 있지만은 저는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반대해서 그걸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까지 들을 일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이거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번에 31조 결과적으로는 8천억 추경이 우리가 무슨 세수가 남고 돌아서 한 게 아닙니다. 그중에 21조 3천억 원은 채무를 내서 하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15만 원 또 많게는 55만 원까지를 소비 쿠폰을 사실상 나눠주지만은 국민 한 사람당 40만 원이라는 채무를 내서 주는 거고 그거는 미래 세대들이 결국 안될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양해를 구하면서 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마치 뭐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어디 돈이 봉다리가 새로 생겨서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그중에는 113만 명에 해당하는 5천억 미만의 지금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들도 정말 7년 동안 빚을 못 갚아서 정말 신불자로 낙인 찍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냥 둬봐야 그분들 갚을 능력이 없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탕감해 주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에게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거나 이랬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옥석을 가려서 도덕 불감증이나 회의 부분들은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하면서 가야지 이걸 마치 113만 명에 대해서 좋아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오는 야당에 대해서 양해하고 설득할 생각하기 이전에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고 몰아붙여버리면서 아니 꼭 7월 5일 날 통과시켜야 됩니까? 한 3일간 기다려서 7월 8일 날 통과시키면 네. 토요일 일요일을 기다리면은 나라가 무너집니까? 민생이? 알겠습니다. 예, 우리 권영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권 의원님께서 정책위 의장이 되시면 여야 간에 협치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예, 좋은 말씀 정말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이번 추경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께서도 30조 하겠다고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전 대통령이죠. 그때 한 50조에 가까운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번 추경은 더더군다나 이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 때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같은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 네. 그때 이제 뭐 KDI가 26에서 30%, 뭐 경기연구소에서도 한 29%의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을 때도 그 정도 효과가 있다면 네. 이번에는 자유롭게 만나시고 활동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 50%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배드뱅크는 권영희 의원님 말씀대로 113만의 그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그런 가장 극한에 몰린 채무자를 당연히 좀 구제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다만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 대해서도 유예라든가 분납이라든가 일부 채무 탕감이라든가 지원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도덕적 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같은 말씀, 같은 의견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게 부동산 정책 같아요. 지금 보면은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 좀 멈췄어요. 바로 저건데요. 수치상으로 이제 시장 과열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정부 대책, 그러니까 6억 원 대출 제한, 이 카드를 꺼내고 나서는 하락세를 이제 보이면서 8주 만에 이제 꺾였는데,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이죠. 수요 억제책인데 확실하게 그 이재명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는 진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제 가지고 이걸 수요 억제 정책을 펴려다가 보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뭐 28번 정책 발표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주동산이 계속 고공행진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 억제 정책의 또 다른 측면이 결국은 금융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금융정책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택담보대책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해버린 것들은 저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뭐 거기에 또 다른 부작용은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실수요자들 어떻게 할 거냐. 돈 있는 사람들만 집 가지라는 거 이런 비판도 있지만은 지금 수도권의 고공행진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거는 단기적인 겁니다. 결국은 수도권은 공급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이걸로 되지 않을 텐데 공급 정책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빨리 만들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성은 의원님은 수원이시라서 못 느끼시겠지만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서 문제인데 지방은 미분양 주택은 쌓이죠. 건설 경기 꽁꽁 얼어붙였죠. 이게 지금 지방은 고사 직전입니다. 경제가. 그런데 수도권에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계속 정책을 펴면은 지방은 어떻게 살려는 거냐. 지방도 좀 돌아보는. 그래서 주택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은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공급 정책의 실효성으로 내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실소유자 중심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돼야 될 텐데 우선은 그 이번에 주택담보 제한하는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속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개 이제 신도시를 또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최소 뭐 5년에서 10년 걸릴 일이고 그렇죠. 정권이 다 끝날 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부지라든가 그걸 활용해서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공급 얘기하죠.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시장에 좋은 사인을 준 것 같고요. 지금 결국 이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려서 그것이 과열되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라든가 우리 저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금 이제 코스피 3,000 넘어서 이제 5,000 시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을 가진 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로 분산을 하되 주식시장 이런 데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 부동산 대책과도 관련이 돼 있고 실물 경제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요 여야 당내 얘기도 한번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8월 여야 모두 이제 당 대표 지도부 이제 선출하는데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내 분위기 어때요? 좀 과열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요. 저희가 7월 10일 이제 후보자 등록인데 벌써부터 그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된 듯한 느낌이고요. 과열 아직까지는 뭐 네거티브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과열됐다라고 보여지긴 어렵지만 또 두 후보가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제 당원들의 기준일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두 후보자가 목소리를 내면서 당원들의 검증을 받을 거라고 당원 생각이 중에서도 됩니다. 권리당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왜 그렇죠? 저희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했듯이 이재명 당대표일 때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당원 500만,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벌써 150만 되지 않겠습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중도 50%가 넘지 않아요. 권리당원이 50%.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네. 일반은 얼마예요? 대의원이 15%, 여론조사가 30%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권리당원이 55% 이겠네요. 그러면 네, 55%, 대의원 15%, 여론조사 30%. 권리당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 당원의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 두 후보자가 이제 집중을 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서로 천명을 했으니 건전한 방향으로 당대표 후보자 선거운동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새로운 비대위 이제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봤어요. 네. 이거 보면은 이제 사무총장에는 정점식 의원이 있고 정책위원장에 김정재 의원, 전략기구 부총장에는 구자근 의원, 홍보본부장에 이상희 위원.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거 좀 아픈 얘기 같습니다만은 다시 친윤해서 뭐 도로 친윤당, 도로 영남당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지금 하더라고요. 권 의원 지역구에서도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은 당직자들입니다.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위원들은 따로 또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기 안 나오는데 조은희 의원이라든지 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비대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뭐 친윤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당직자들 같은 경우가 뭐 우리 당을 보면서 과연 친윤이 지금 아직도 친윤의 실체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들이나 조금 중립지대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법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주요 당직자들 정책위 의장이나 그다음에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 속에 안 들어간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야당이 돼서 그리고 절대 소수 야당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내부적으로 좀 당평 인사를 해서 당력을 모으는 걸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데 결과적으로는 2달 관리형 이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도 2달 후에 새로운 대표가 뽑히면은 다 또 물러나고 교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좀 자기하고 가깝고 편한 사람들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지적하셨던 좀 골고루 기용한 아쉬움은 있지만은 또 원내대표로서 또 어려움은 인사의 어려움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왕 질문 드린 김에요. 또 아픈 얘기 좀 제가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 내일 이제 혁신위가 이제 출범하지 않습니까? 비대위가 있고 또 혁신위가 있고 혁신위원장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또 하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태 비대위 체제에서도 불가능했던 이제 혁신 과제들 안철수 위원장이 맡으면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어때요? 기간도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짧죠. 안철수 사실은 혁신은 본격적인 혁신은 혁신 당대표가 당선돼서 그분 주도로 혁신 작업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의 꽃은 인적 쇄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3년 남은 상황인데 뭐 어떻게 인적 이 쇄신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의 혁신은 기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보고요. 대신 이게 저도 안철수 혁신위원장에게 바란다라는 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네.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그 의지 정말 자기가 메스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왕따가 되거나 고립이 되거나 이런 거 각오하고 있다. 네. 그 결기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무슨 좋은 안만 과제만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는 페이퍼 혁신위가 되면 안 된다. 단 하나라도 국민들이 볼 때 야,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있구나.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걸 실천하는 혁신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혁신위가 될지는 솔직히 조금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혁신의 작업은 또 거기에만 맡길 게 아니라 네. 혁신의 뜻이 있는 의원들이 같이 나서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부와 이제 여야 이제 모두 각자의 시간표대로 지금 이제 숨가쁘게 달리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통합이고 협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동안 계엄 탄핵 정부 거치면서 정치권의 갈등 또 대치의 모습만 보여줘 왔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저희가 익숙한 게 여소야대 요 얘기 익숙했는데 지금은 여대 야소 아닙니까? 네. 여대 야소에서 과연 견제는 누가 하냐 이거죠. 대통령과 여당이 다수당인 여당이 그냥 추진해 나가버리면은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불만이 있을 거예요. 비판이 있을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그 야당이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비대위도 벌써 8번째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곧 당대표를 뽑으실 텐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온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거의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텐데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또 여당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공격만 한다면 협치가 과연 쉬울까에 대한 걱정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협치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건 봉합이 아니라 네. 예, 이건 진행에 가서 진행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이라든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이제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 또 저희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두려워할 줄 아는 정당이라서 스스로 삼가하는 것으로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뭐 언론에서도 좀 매섭게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의 어떤 견제가 사실 지금은 잘 통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서 네. 저도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여야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면서 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알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첫 번째일 텐데요. 예. 네. 저는 우리 야당이지만은 옛날 민주당이 야당 했듯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발목 잡고 뭐 사실은 또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 봤자 그 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정말 추경이든 법안이든 다수당이 그리고 여당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낼 건 내더라도 그리고 같이 또 이 협조할 건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결국은 정부 여당을 견제한 데는 극소수의 야당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무것도 얘기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를 견제하는 거는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이 국회라는 그러한 자기 본연의 자세로 와야 됩니다. 과거에 뭐 우리 당이 있을 때 우리 당이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하는 거 견제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욕까지 들었습니까? 용산 출장 소란까지 욕까지 들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견제할 때는 없습니다. 그냥 독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좋으냐? 안 좋습니다. 역대 권력이란 거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되고 독재하게 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네, 조금 짧게 견제 예, 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이제 큰 흐름은 여당과 뭐 네. 이재명 정부의 뜻대로 가겠지만 지금 국회 상임위에 7개가 야당 위원장입니다. 거기에 속한 법들 중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지금 계속 막혀 있는 법들도 많습니다. 사실 야당이 견제를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대 7, 네. 그 7의 역할을 충분하게 어떤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여당에 대한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는 네, 좀 저희가 안 뭐 된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고요. 예, 예.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통합과 실용을 외치며 숨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 한 달. 하지만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반발은 거셌고 통합의 길은 여전히 멀게만 보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이제는 통합을 말하는 정치가 아닌 통합을 만들어내는 정치가 돼야 하겠습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